저는 이제 적정기술, 생활기술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6권 정도 책들을 좀 쓰기도 하고, 적정기술은 일단은, 쉽게 말하면,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연 에너지나 인력 또는 충력, 이렇게 동물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기술 또는 도구,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기술. 그냥 뭐 독학 같죠. 주로 이제 최근에는 공간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시골에 살 때는 땅이 많잖아요. 공간이 많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한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오니까 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도시에서의 답답함의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간이 없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 사람들은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관계도 끊어지고 삶도 끊어지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뭐 서울에서 이제 결혼하고 일산 살다가 전남 장흥으로 내려갔는데, 전남 장흥이 이제 강진과 해남 사이에 있습니다. 그 정장마을이라고 하는 30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에 제가 귀촌한 거죠. 농사도 졌습니다, 제법.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 마을이고요. 보통 시골 마을 가면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 가면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런 공터들, 공유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면 사유지는 뭐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죠. 그 다음에 공유지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부지는 뭘까요? 공공부지는 관이, 행정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유지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 바깥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이것도 공공부지 또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공유지야말로 도시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땅도 사유지가 있고, 국가가 또는 행정이 갖고 있는 공공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 일정한 회원들 또는 일정한 구성원들이 함께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공유지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용산장터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용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장군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도, 여기 아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어부인도 같이 있지만, 어부인과 귀촌한 여성들이 우선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저 장을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마르쉐, 그 다음에 농민장터, 벼룩시장 뭐 이런 게 막 유행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촌했지만 시골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망해가는 용산장을 살려보자 하면서 귀농귀촌인들끼리 이렇게 마실장을 하기 시작해서, 저도 가서 막 직조도 그때부터, 뭐 벌써 저게 10몇 년 전인데요. 노래 부르고 서로 그 음식들 갖고 나오고, 자기 농사한 거 갖고 나와서 팔고, 파는 것보다 서로 나눠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교의 목적이 훨씬 더 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없는 용산장은 공간이죠. 물리적 공간. 그런데 공간인데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이 모이면서 장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걸 달리 보셔야 되는데, 보통 공간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장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이걸 장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 여기서 나쁜 사건이 아니라 이벤트, 뭔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장소라고 하고요. 이 장소가 가치가 있어지려면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여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드디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건축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응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시에 있는 공공장소들의 목록을 정리해 본 거예요. 공공장소는 도대체 뭘까?
근데 보시면 도시 텃밭, 박물관, 도서관, 쇼핑몰, 카페, 클럽,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피트니스센터, 야외극장, 공원, 전시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식당도 공공장소라는 게, 클럽도 공공장소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센터도 공공장소예요. 우리가 보통 공공장소, 공공건물 그러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상업적 공간도 이 사람은 공공장소라고 봤어요. 자,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그 안에서 활동들은 각기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뭘까요? 모임과 사교. 그러니까 인간의 모임과 사교가 벌어지는 공간이 곧 공공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 도시계획가였던 아만다 버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장소는 건물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장소는 실내 공공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외 공공장소, 공원, 도로, 그 다음에 수변 공간, 광장, 이런 텃밭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장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장소가 살아있는 도시를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동네에 공원도 없어, 놀이터도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밴쿠버 공공장소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공공장소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되었을 때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공공장소 만들기 활동을 해요. 회원만 2,000명이 넘고요. 도시계획가,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밴쿠버 공공장소 지도예요. 이 사람들은 밴쿠버라고 하는 시내에 있는 모든 공공장소를 조사하면서 지도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피아노가 있는 공원이 있어, 어디에 음식을 나누는 공공장소가 있어, 어디에 분수가 있는 곳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뭐가 있죠? 파주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글라스 빌리지, 하남 스타필드. 이게 이 쇼핑몰이나 이런 대형 매장들은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공장소입니다. 주말만 되면 다 차들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가잖아요. 하남 스타필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대자본들은 저렇게 대형 쇼핑몰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도시에 상가가 사라졌어요. 대형 쇼핑몰들이 생기면서요, 도시의 상가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무언가 북적거리는 도시의 상가 같은 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북적거리는 도시의 거리, 상가, 이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공간적 갈망이 있는데, 그게 그런 갈망들을 상업적 유통하시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유통의 3단계 변화라고 보거든요. 거칠게 얘기하면 요즘엔요,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아예 전원 공간을 넣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도시민들이 도시 속에 전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자기의 상가의 그 비싼 땅에 이런 녹지 공간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녹지가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거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장소라고 해요. 보통 이걸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장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공장소는 아니다, 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발달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도시계획가, 건축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도시들이 막 설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삶들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1968년에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게 번역도 되어 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이 양반이 쓰신 책은 다 어려워요. 이 르페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소수 도시의 관료, 정치인, 건축가, 엘리트들이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진다. 다시 시민들과 서민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 정도에는 세계 권리, 또 세계 헌장에 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재되면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텃밭 한번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보통은 도시의 텃밭은 유휴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원래 이곳은 아마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여타의 다른 시설로 개발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는 곳이에요. 이런 유휴부지를 그냥 시에서 텃밭으로 내준 거죠. 그런데 이런 텃밭들의 문제는 정부가 또는 그 지자체가 개발할래? 그러면 넌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년 분양하고 또 갈아엎고 매년 분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는 걸 전혀 고려 안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의 이음 텃밭, 그 다음에 전남 광주의 그 시민정원 뭐 이런 데부터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서울 농대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 활동과 문화적 활동과 시민적 교류, 예술 활동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냥 경작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공동체의 공간 또는 복합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저희 했던 거 볼까요? 여기 전체가 산래 텃밭이에요.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500평 정도만 산래 공동 텃밭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분양이에요. 매년 회원들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분양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받아서 여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경영인 회가 있어요. 탄현면 농업인 경영인 회가 한테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현재까지는 한 1,500 정도 예산 지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들은 보면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닐 멀칭 안 하기, 제초제나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기, 그 다음에 3년 연작. 그러니까 저기는 1년마다 바뀌는데 우리는 3년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하기. 자기가 나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개인 경작 구간도 있지만 공동체 경작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가족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허브 장목반이 하는 공동 경작구역, 화해구역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빈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도 하고 평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놀라고 그런 공간들인데 어떤 공간은 너무 안 썼고 풀밭이 돼서 다시 봐서 돌린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공간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전에는 탄소농법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격주로 직조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브 장목반이 허브 강의도 격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여기 시민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로푸드 쪽에서 오셔서 행사하면 저렇게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작은 도서관 팀이 와서 음악 공연한다면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불 피우면서 고기 먹고 뭐 이럴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번개하자. 그럼 여기 와갖고 불 피우고
남자분들 술도 마시고 뭐 이러고 싹 치고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지났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 텃밭이 없었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이 공간이 있어서 저는 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엽채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번 저희 아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매일 이렇게 따오는 거 사진 찍고 그런데 저는 옆에서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될까? 못해도 1년에 그 대충 가격으로 따지면요, 500-600 정도가 돼요. 그 밭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계속 얻는 것들을 생각하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작 취미만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그 다음에 삶의 복지,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공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인식하고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들이 다 개별화되고 갇혀 있을까? 점점 기후위기 시대, 경제위기 시대는 결국은 협력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상시에 만나고 협력의 경험을 쌓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해보니까 저 사람 좋아, 믿을만해, 양보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걸 잘해, 저 사람 단점은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협력의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게 너무 없는 거죠. 저는 공공장소가 그런 협력의 경험을 쌓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적 힘을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동네가 뭘까요? 좋은 동네 기준. 집값이 비싼데. 지하철이 가까운, 그것도 지하철이 가까운데 확실히 좋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공장소가 많은 동네가 좋은 동네. 그리고 희한하게 공공장소가 많은 동네는 집값도 높습니다. 우리 동네를 좋은 동네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공공장소를 유치해야 돼요. 도서관, 보건소, 미술관, 박물관, 공원, 놀이터, 이거 다 공공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체육관, 이거 다 공공장소입니다. 그런 공공장소가 많으면요, 우리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장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연결성과 환대. 환대는 뭐냐면요, 우리 이 공공장소에 노숙자도 와야 되고요, 외국인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도 와야 되고, 청년도 와야 되고, 아이들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고, 그 환대의 분위기는 뭐냐면 오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뭐 바깥에 웰컴 이런 것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좀 반짝반짝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다양한 활동을 또 초대해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의 활동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활동도 여기서 하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계층, 연령, 인종이 섞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밤낮으로 안전, 특히 공공장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장소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공공장소들의 평가 항목들, 공공장소를 위축시키는 요인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